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행복론 제30강은 29강에 이어 잘못 써서 독이 된 언어, 민주와 민주주의 제2편 대통령 탄핵과 양날의 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중학교 생물 시간의 기억으로 돌아가 볼까요? 독일의 식물학자 유스투스 리비이는 식물의 영양소 중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넘치는 요소가 아니라 가장 부족한 요소라는 채소량의 법칙을 내놓았습니다. 가령 질소, 인산, 칼륨 등 영양소가 아무리 많이 들어있어도 특정 영양소 하나가 부족해버리면 식물은 제대로 자랄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체대가 아니라 채소가 생존과 성장을 결정한다는 가설이지요. 식물에서의 채소열의 법칙은 사회 현상에서도 꼭 들어맞습니다. 특히 언론, 금융, 종교, 시민단체가 미성숙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말입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1995년 정치는 사류, 관료는 삼류, 기업은 이류라는 발언을 했다가 YS로부터 혹독한 보복을 당하여 기업 경영에는 거의 손을 떼고 당시 그룹 비서실장인 이학수 씨에게 경영의 전권을 넘기다시피 했습니다. (1993년) 대통령에 선출된 YS는 스스로 주장하기를 진정한 민주정부의 시작은 자기부터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민주정부들의 손바뀜 속에서 27년이 지났습니다. 정치와 정치인의 수준은 어떻게 격상이 좀 되었습니까? 전혀 아니지요. 기업은 그럭저럭 1.56점으로 올라갔는데 제가 보기에 정치는 도리어 56점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채소율의 법칙에 따라서 세계 인류 수준의 영화, 케이팝, 기업, 방산산업들조차 폐기물 수준의 정치가 흡입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용케 버텨왔지만 말입니다. 잘못될 수 있는 일은 결국 잘못되기 마련이다라는 머피의 법칙이 있지요.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OECD 국가들이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 등을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고 그나마 같은 대통령제인 미국도 의회 구성에 있어서는 상원과 하원을 둔 양원제인데 우리나라는 단원제 국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는 세계 유일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가 인류나 이류가 되기에는 구조적으로 이미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류, 오류 수준의 정치를 인류는 못 되더라도 삼류 정도의 수준으로는 올리자는 목표를 제시해 봅니다. 그대로 두면 채소율의 법칙에 따라서 국가 경쟁력 및 국민의 행복 총량도 정치의 후진성을 따라 조만간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릴 테니까 말입니다. 그 현실적인 방안은 대통령 중심제를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 그 미국의 헌법을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먼저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국민이 먼저 정치 참여의 수준을 삼류로 객상시킨 다음 뒤이어 정치인들의 코를 꿰어서 하드캐리 하자는 것이지요.
그런데 미국 헌법을 단기간에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 권위자의 도움이 필요하겠지요. 미국 헌법을 읽다라는 책의 저자인 대만의 인문학자 양자오 씨를 소개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미국 헌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쓰여진 내용보다도 헌법에서 말하지 않는 것과 헌법에서 말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미국 헌법을 모방하여 그 나라 특색에 맞추어 헌법을 만들었지만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과 말할 수 없었던 것의 맥락을 모른 채로 베꼈기 때문에 성공한 나라가 단 한 나라도 나타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헌법이 말하는 것에 대한 이해와 함께 미국 헌법 초안자들이 모두 동의하고 공감했지만 말할 수 없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세 가지를 모른다면 민주주의는 우리 역량 밖의 사치품을 목에 굴레처럼 달고 사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말하는 것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나라나 대만 등 대부분의 나라 헌법에는 국민의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헌법에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비유하자면 국민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고 정부는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는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몇 %의 이자로 언제까지 갚겠다는 돈 빌리는 사람의 의무만 차용증에 쓰면 되는 것이지 돈 빌려주는 사람이 그 돈을 어디에 쓰든 관여할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원래 국민에게 속했던 권리를 아무런 권리가 없었던 정부에게 이만큼의 권리를 양도한다는 것이 헌법의 골자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무에 대해서 정부가 주제넘게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굳이 하려면 하위 법령에서 하라는 것이지요. 국민의 의무만 그런 게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법부와 행정부에 양도한다고 헌법에 명기되지 않은 권리와 자유는 원래부터 국민에 속하기 때문에 미국 헌법은 국민이 어떠한 자유를 가지는가를 기술하지 않고 단지 행정부와 입법부가 가질 수 없는 자유만을 특정합니다. 한미 양국의 대통령 취임식 선서식의 절차에도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은 정인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인이 없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연방 대법관 앞에서 선서를 합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앞에는 정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가장 큰 차이는 미국 대통령들은 대부분 성경에 한 손을 얹고서 맹세를 합니다. 즉 신을 걸고 맹세를 하지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허공에 대고 맹세합니다. 그냥 허공에 대고 외치는 것이지요. 또 다른 차이는 선서문의 맨 마지막에 미국에는 없는 단어인 국민 앞에가 우리나라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입니다. 미국 헌법에서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국민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는데 말입니다. 대통령이 된 사람이
나는 국민을 인민으로 해석했다. 나는 국민을 나를 지지하는 국민에 한정했다. 나는 북한에 있는 인민도 포함해서 말했다. 라고 다 말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국민의 범위와 정의가 애매하면 자연히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행위인지도 불명확해집니다. 우리나라 선서문이 그런 것이지요. 참고로 미국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선서 때 사용하는 최애 성경은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사용했던 성경책입니다. 케네디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성경책을 사용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서 말하는 유일신을 걸고서 맹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조선부터 반만 년 동안 내려온 단어 및 사상, 하늘 사상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 습관에 보면 하늘이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 앞에 보다는 차라리 하늘을 우러러 엄숙히 선서합니다가 어떨런지요. 미국 역대 대통령은 총 46명이고 우리나라는 13명입니다. 이 중에서 탄핵된 대통령은 미국은 1명도 없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1명입니다. 미국의 경우 탄핵의 소추권한은 하원에 속하고 최종 판단은 상원에서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추권한은 국회에 있고 헌법재판소라는 곳에서 최종 심판을 합니다. 미국 하원은 총 4명의 대통령을 탄핵했지만 상원이 모두 기각 판정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2명 중 1명인 박근혜 대통령을 인용 처리했습니다. 미국 헌법이 대통령의 탄핵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1868년 앤드루 존슨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경과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원 의원의 73%인 126명이 찬성을 하고 불과 27%, 47명만이 반대했습니다. 미국 헌법에서 하원은 민주제의 원칙으로 운영되게 설계되어 있지요. 즉 다수 국민의 여론을 그대로 반영하라는 운영 원칙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5천만 국민 중 73%인 3,650만 명이 한 목소리로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나 국익에 대한 판단과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을 가진 집단이 최종 판단을 하지요. 바로 로마 공화정의 원로원과 같은 대표를 지닌 집단입니다. 상원에서 최종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론의 73% 지지를 받은 존슨 대통령 탄핵도 기각하고 내란 선동 혐의로 소추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도 기각했습니다. 도대체 미국 상원의 판단 기준과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 근거는 화면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명확한 과실이나 부당 행위를 범하지 않았다면 탄핵해서는 안 되고 대통령이 아무리 밉고 인기가 없어도 이러한 이유로는 탄핵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상원이 더욱 중시하고 걱정한 부분은 탄핵의 전례를 만든다면 탄핵이 곧
당파 간 정치 싸움의 도구로 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런 원칙과 판단 기준들을 감안해 보면 미국에서의 탄핵은 헌법에는 명기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문화된 조항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미국 헌법 정신에 비추어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도 당연히 기각되어야 할 사안임이 명명백백하지요. 미국 헌법의 기초이면서 동시에 상원 의원과 대법관의 신념 행성과 판단의 준거가 되는 최상위 문수로 미국 독립선언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독립선언문에는 아예 오랜 역사를 가진 정부를 가볍고 일시적인 이유로 전복해서는 안 된다 라고 탄핵에 대해 대못을 받고 있습니다. 똑같이 계몽주의의 사상의 신봉자들로서 주권 재민에서 출발했는데 프랑스 대혁명은 400만 명 이상의 유혈극으로 막을 내린 반면 왜 미국은 프랑스와 같은 파국을 피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설명이자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간 본성은 물론이고 개별적 인간이 모여서 형성되는 군중의 특성까지 간파한 지혜의 산물인 것이지요. 고대 로마 제국부터 수많은 국가들의 흥망성쇠는 포퓰리즘, 즉 대중영합 정책을 얼마나 잘 제어할 수 있었느냐에 좌우되었습니다. 미국은 수정헌법 1조에 무엇과 관련된 법률은 제정할 수 없다라는 입법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스위스는 국민의 대표들이 얼마나 잘 입법을 했느냐라는 평가를 도입한 최초의 국가이고 독일과 스웨덴 등 여러 나라에서는 아예 헌법에 재정준칙 원칙을 못 박아 놓았습니다. 과도한 복지 지출이 국가 채무로 이어지고 이 채무는 현재의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후손들이 지불해야 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하원은 항상 포퓰리즘 입법의 유혹과 압력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헌법이 그러한 입법을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포퓰리즘 입법을 막아낼 상원이라는 방파제도 없고 독일, 스웨덴, 스위스처럼 헌법에 제약을 두고 있지도 않으니 포퓰리즘 입법의 천국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후손에게는 원하지도 않은 지옥행 티켓을 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유권자들이 잘 먹고 잘 살자고 국가 채무를 증가시키는 것은 환경을 파괴시키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젊은이와 후손들에게 채권을 넘겨주지는 못할 망정 채무라는 쪽박을 넘겨주는 것이지요. 채무가 채권보다 많으면 상속권자는 유산 상속 포기를 법원에 신청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도 싫다, 애 낳기도 싫다, 그래서 현재의 쾌락만 추구하겠다라는 것은 채무가 차라리 더 많으니 차라리 유산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유사한 사회 현상이지요.
다음은 미국 헌법에서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이해입니다. 미국 헌법 초안자들은 국민, 민주라는 가치를 양날의 칼처럼 다루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명시적인 절대 가치와 함께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도 국민이다라는 묵시적 동의와 합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변하는 국민의 여론을 다수결로 반영하는 기관인 하원을 두면서도 여론이 법에 우선하지 못하도록 또 포퓰리즘이 후손과 국가 이익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원보다 더 큰 권한을 상원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주권재민이라는 가치 속에는 양날의 칼과 같은 속성이 있다는 것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는 딱 몰매맞기 십상이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4대 대통령이자 미국 헌법의 아버지라 불리는 제임스 메디슨의 말입니다. 비록 선거를 통해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력을 다수의 손에 집중시켰을지라도 그것은 곧 독재와 동의의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국민의 진정한 행복은 생각 없고 분별력 없는 다수 대중의 박수에 기초해서는 안 되고 정직성과 도덕성의 기본적 자질을 갖춘 검증된 소수의 승인 속에서 찾아야 한다. 대중이란 오늘은 자신의 구원자라고 한호하다가도 내일이 되면 저놈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라 라고 변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27일 동안 미국 필라델피아에 모여서 헌법을 작성했던 모든 대표자들은 이 양날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에다가 국민 여러분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맹시적으로 기술하거나 표현할 수는 없지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민주주의의 요체를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국민의 직접적 참여로 다수의 표를 획득한 정당과 지도자를 뽑는 것으로만 이해한다면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큰 비극과 재난을 불러온 단어와 이데올로기가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히틀러는 1932년 총선에서 원내 제1당이 되고 난 후 대통령과 총리직을 합하는 총통직 신설에 대하여 국민 투표에 붙여 총통이 되었습니다. 당시 찬성표가 88%, 반대한 유권자는 불과 9.9%에 불과했습니다. 합법적이고 민주적 절차를 밟은 선거였지요. 2차 세계대전과 유대인 학살, 인종청소의 서막을 독일 국민이 직접 올려준 것이지요. (2차) 세계대전 후 민주주의라는 일종의 통치구조와 시스템에
국민, 흔히 인민을 합성시켜 만든 인민민주주의 혹은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진보적이고 이상적인 이데올로기가 등장했습니다. 이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듣기 좋고 보기 좋고 아름다웠는지 전 세계 국가의 3분의 1 이상이 공산주의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소련, 중공, 캄보디아, 북한, 루마니아 등등등에서 말입니다. 참혹했지요. 그 결과가. 2022년 현재 미국 헌법이 제정된 지 235년이 흘렀습니다. 이 235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모방이나 했을까요? 제대로 모방을 했다면 정치 때문에 국민이 이렇게 불행해 할 수는 없겠지요. 제가 보기에 모방은 고사하고 235년 전보다도 더 퇴보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리 판단하느냐고요? 기가 막히게도 박정희부터 전두환, 노태우까지 이어져 온 소위 군사 독재 정권이 종료되고 난 후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식 왜곡, 즉 광장 민주주의에 의한 민주주의의 왜곡이 더 심해졌습니다. 민주주의가 훨씬 더 위험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소위 민주화 정권들이 스스로 내건 정부의 성격 내지는 정의를 보면 자명합니다. YS는 문민정부, DJ는 국민의 정부,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 꽃배기 정부이지요. 집권자가 스스로 정부를 국민의 정부 또는 참여정부라고 부르는 것은 국민 대중을 직접 동원하여 민주 독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생각하더라도 헌법과 공화제를 국민의 힘으로 한번 뛰어넘어 보겠다는 유혹에 빠진 것이지요. 대통령의 지고지순한 의무가 헌법 수호인 미국 공화제에서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경천동지알 발상과 말, 슬로건을 한국 대통령들은 내뱉고 있었고 국민들은 좋아라 하며 맞장구를 친 것이지요. 내 손으로 직접 뽑고 내가 광장에 나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 민주주의인 줄로만 국민은 알고 있고 정치인들은 이것을 악용하는 것이지요. 사실 민주화 시대 대통령들이 이런 유혹에 빠지는 것에 대해 뭐라 말할 처지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취임 맹세를 할 때 헌법 아닌 국가, 통일, 국민, 민족 문화 창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이지요. 반면 미국 대통령은 오직 하나만 맹세합니다. 헌법 하나입니다. 헌법 하나만을 지키기 위해 동사 세 개가 동원됩니다. preserve, protect, defend이지요. 거기에다가 신, God에게 맹세하고 대법관을 정인으로까지 내세웠지요.
반면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정인도 없고 하늘에 대고 맹세하지도 않았고 단지 허공에 대고 외쳤을 따름이니 어떤 법적, 양심적 거리낌도 없습니다.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맹세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헌법에 위배되어도 다 국민과 통일을 위해 한 일이다 라고 하면 되니까요. 이리 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고사 상태에 빠지고 국민은 영문도 모른 채 불행의 10년에 서서히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지배라기보다는 법에 의한 지배임을 국민 스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권 분립의 골객 속에서 말이지요. 그래야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권이 공동체와 가장 잘 조화를 이룬다는 역사적 교훈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편 강의 마치고 다음 3편 강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